부산에서 말이죠 가장 핫플레이스 노른자 땅이 어딘지 아시나요? 기장. 기장? 오호. 그래 기장도 괜찮은데. 저 자, 처음으로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부산에서 뭐 기장하고 뭐 몇 군데 있는데 자 힌트를 드리자면 말이죠 기네스북에도 오른 세계 최대 규모의 백화점이 있는 동네 바로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가봤죠 센텀. 이곳에 이분들을 위한 난민 보호소가 옛날에 있었다고 해요. 거기예요? 네. 어떤 분들인지 알 것 같아요? 난민. 근데 누가 거기에 있었다고요? 정답은 이제 보트피플입니다. 보트피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배 위의 사람들인데 죽느냐 사느냐 레전드 대탈출 5위 망망의 기적의 유턴입니다. 베트남이 이제 막 공사나 되고 나서 네. 자유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탈출한 거야. 네. 근데 그냥 배 타고 그냥 탈출한 거야. 네. 무조건. 막연하게. 네. 그래서 이제 탈출해서 뭐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 난민들을 보호하던 곳이 이제 부산 그 센텀이 있는데 있었던 진짜요? 거죠. 수십 년 전에. 아직도 250여 명의 난민들이 망국의 한을 품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목숨은 건졌다는 그런 안도감에 표정들이 이제 좀 밝은데 맞아요. 참 사실 뭐 얼마나 또 걱정들이 많았겠어요 그 당시에. 진짜 나라가 없으니까. 그때는 말이죠 1985년 11월 14일 상어떼가 우글거리는 말라카 해역 보트 피플들이 탄 낡은 목선 한 척이 망망대해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말이죠 이제 다른 배가 지나갈 때마다 이제 옷과 뭐 손을 흔들면서 이제 간절하게 구조 요청을 하지만 나흘 동안 무려 25척의 배들이 그냥 못 본 척 지나쳤어요. 뭐 안타깝긴 한데 당시엔 말이죠 전 세계가 보트피플을 외면했습니다. 예. 지금도 사실 이제 뭐 아프리카 이제 난민들 유럽 국가에서는 또 엄격하게 이제 사실은 뭐 막는 나라도 있고 나라에서도 찬반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저런 사람들 받아야 되냐 뭐 이런 것처럼. 저거는 베트남 내부의 문제다 약간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넘긴 거죠. 예. 근데 그때 30분 전에 말이죠 자신들을 외면하고 가버렸던 마지막 배가 갑자기 유턴을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왔구나. 그 배 정체 바로 한국의 참치 원양어선 광명 87호. 한국인 전재영 선장과 선원들이 탄 배였는데 도대체 30분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시 배를 돌렸을까? 예. 한 번 갔는데. 보트피플을 발견한 즉시 전재영 선장은요 당연히 이제 상부에 보고를 해서 구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회사는 베트남 일이니까 우리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전 선장이 본 광경 황망한 표정 아 이제 우리 곧 죽겠구나 이거는 이제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을 불러서 이제 긴급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내 양심상 저들을 두고 못 간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배 돌리라. 그렇습니다. 멋있다. 전 선장은요 참았자 바다에서 죽어나가는 그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배를 유턴시켜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 뭐 10명 정도면 그냥 뭐 되겠지라고 했는데 배에서 사람이 진짜 엄청 많이. 와 무지하게 나오더니 작은 배 무려 90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거 지나쳤으면 그냥 전부 다 죽는 거야. 예. 거의 100명이 죽는 거. 봤더니 무슨 임신 8개월인 뭐 임산부도 있었고 지뢰 그냥 발목이 잘린 어린이도 있었고 노인 뭐 진짜 환자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렇게 말이죠 베트남 난민과 한국 선원 총 121명은요 얼마 남지 않은 그 식량과 식수로 진짜 대동단결하면서 보름을 버텨서 극적으로 1985년 11월 29일 부산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트피플들은 말이죠 해운대 난민보호소로 가게 되면서 드디어 정말 상어떼가 우글거리던 망망대해를 탈출하게 됩니다. 아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죠. 예, 정말 진짜 대단한 일을 했어요. 예. 자 그렇게 말이죠 이제 19년간 전재영 선장의 선행이 사실 그냥 잊혀져 가고 있었던 그중 2004년도에 정말 깜짝 놀랄만한 기적이 벌어집니다. 당시 말이죠 보트피플의 리더였던 피터 누엔시가 미국으로 이민 간 후에도 야 생명의 은인 전 선장의 행방을 소문했는데 그러다가 마침내 간호사가 된 피터 누엔시가 동료 한국인 간호사를 통해서 극적으로 전 선장을 찾았고 지성이면 감천 2004년 두 사람은 LA 공항에서 극적으로 재회를 하게 되는데요. 전 선장이 입국에 도착하자마자 누군가 영웅이 도착했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당시 말이죠 LA 공항엔
캡틴전이라는 눈물 젖은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고. 아니 근데 진짜 정말 저분들의 영웅이죠. 네네. 저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살면서 네. 좀 이렇게 남을 도와주거나 약간 이런 선행을 베푸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혹시 체리블랙 친구들은 기억에 남는 선행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저는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주 일본에 못 갔었는데 이제 언니가 본집에 데려가지고 막 어머니 맛있는 음식도 것도 사주고. 해주시고 아이고. 되게 많이 도와줬어요. 그랬네. 네. 또 지원 씨가 선행을 또 저렇게 아이고, 그러네요. 네. 앞으로 정말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지난 2008년 국보 1호였던 숭례문이 화재로 소실되는 엄청난 일이 발생했죠. 다들 좀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같은 해 지구 반대편인 유럽 오스트리아에서는 악마 같은 사건이 세상에 공개되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순위 사건이 드러날수록 악마도 혀를 차게 됐다는 언빌리버블한 사건. 죽느냐 사느냐 레전드 대탈출 4위. 24년 만에 지하실에서 탈출한 아, 느낌 안 좋아. 2008년 4월 19일 오스트리아 암스테덴이라는 도시의 한 병원에서 19살 난 소녀가 혼수 상태로 실려오게 됩니다. 산소 결핍과 영양 부족이 문제였는데요. 네. 하지만 소녀를 치료하던 의사는 무엇보다 소녀의 가족이 뭔가 수상쩍었다고 합니다. 가족이 데리고 왔는데, 일단 이 소녀는 아이의 출생 신고조차 되지 않았었고요. 어머니 엘리자베트는 얼굴이 너무나 하얀 40대 여성이었고 소녀의 아버지 요제프는 70대 노인으로 그렇게 둘이 평범한 부부처럼 보이지는 않았다고 나이 합니다. 차이가 좀 나긴 합니다. 예. 오, 그래요? 오, 이 가족의 정체 좀 추리가 되시나요? 추리가 안 돼. 아까 제가 24년 만에 그러니까. 지하실에서 탈출한 여자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저기 그 소녀는 이제 19, 세라고. 19살이라고 근데 그럼 또 5년 정도가 비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 가족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악마 같은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데요. 네네. 우선 소녀의 어머니 네. 엘리자베트는 24년 전 실종된 행방불명자였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네. 소녀의 아버지 요제프는 이 엘리자베트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럼 가둔 거야? 즉 이들은 일단 부부가 아니라 아버지와 친딸, 부녀 사이였다는 건데요. 네네. 심지어 엘리자베트는 지하실에 무려 24년간 갇혀 있어서 햇빛을 못 보니까 이 얼굴이 창백할 정도로 그래서 하얗구나. 네, 하였던 겁니다. 우선 시간은 24년 전으로 야, 돌아가는데요. 왜 딸을 갖다 놨지? 이 요제프는 딸 엘리자베트가 11살일 때부터 딸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는데요. 심지어 딸이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가면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딸을 감금할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1년간 살고 있는 주택의 지하를 개조해서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하는데요. 그래서 1984년 8월 요제프는 딸에게 문 고치는 걸 도와달라며 지하실로 유인한 뒤 그대로 감금해버립니다. 와 진짜 나빴다. 엘리자베트는 며칠 동안 손톱이 다 빠질 정도로 문을 세게 긁고 두드리면서 탈출을 시도했지만 이게 무려 300kg이나 되는 두꺼운 철문이 8개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근데 진짜 이거 진짜 악랄하게 준비를 했네. 그러니까요. 도저히 이게 탈출할 수가 없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이고. 말도 안 된다. 그럼 엘리자베트의 어머니나 다른 그러니까요. 가족들이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그쵸. 그녀가 이제 따로 살았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가족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이거를 어떻게 몰랐지? 이것도 요제프에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실 1년 전에 엘리자베트는 좀 가출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뭐 아버지한테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데 뭐 그러니까요. 가출 하겠죠. 그쵸. 근데 이 요제프는 이 가출 사건을 핑계 삼아서 네. 딸이 사이비 집단에 빠져서 집을 나갔다고 둘러댔죠. 이제 가족들한테. 잘 나갔다고. 예. 어. 심지어 요제프는 집안에선 폭군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웃들에겐 그렇게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했다고 합니다. 요제프가 또 그렇게 엄청나게 또 치밀하게 지하실을 개조를 해가지고 꼼짝없이 그냥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자베트가. 24년간 갇혀 예. 있었구나. 1984년부터 무려 24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7남매를 출산하게 됩니다.
이 중간에 아이가 너무 많아져서 요제프는 출산할 당시 사망한 아이의 시신을 몰래 화장시키기도 했다는 건데요. 뭔가 이 영원히 탈출할 수 없었을 것 같은 지하실에서 네. 드디어 기회가 온 게 바로 아까 그 소녀. 엘리자베트가 지하실에서 낳은 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건데 엘리자베트가 딸을 병원에 데려가야 된다고 어허. 말을 했고 네. 24년 만에 처음으로 지하실 밖을 탈출하면서 의사의 신고로 이 사건이 마침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마침내 2009년 3월 15일 요제프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아,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지하실에서 평생을 보낸 아이들과 엘리자베트는 비타민 D 결핍부터 뭐 면역 체계가 하나도 발달이 안 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아이고. 이후 엘리자베트는 아이들과 함께 치료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네. 그녀의 위치나 근황은 절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야, 얼마나 진짜 괴로웠을까요? 24년이면 진짜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네. 23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월 동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변에 저희가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럴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주변이 한 번만 더 둘러봤다면 네. 조금 더 일찍 구출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즐거운 상상 채널 S.